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작품이죠. 빰빰빰빰 하는 체지단 음표의 강렬한 음형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입니다. 이 교향곡은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는 베토벤의 대표적인 말하자면 플래그십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고 교향곡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기념비 같은 곡이죠. 이 곡에는 친숙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운명교향곡입니다. 1960년대에 나온 음반들은 대개 표지에 이 제목이 있었죠. 페이트 심포니, 독일어로는 시크살 심포니, 운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 제목이 잘 쓰이지 않습니다. 베토벤의 다른 제목 붙은 교향곡들, 3번 영웅, 6번 전원, 9번 합창은 음반 표지들의 각기 에로이카, 페스토랄, 코랄 하는 제목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5번 교향곡만은 음반 표지에 요즘은 운명이라는 제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첫 번째 주제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딴딴딴딴. 우연치고는 우연인데 모르스 부호를 보면은 뚜뚜뚜뚜, 그러니까 세 번 짧게 한 번 길게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알파벳 V를 나타냅니다. V는 또 로마 숫자로 5를 나타내죠. V는 또 영어 빅토리, 승리의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이 음형을 또는 이 리듬형을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이 아니고 영국군이 말이죠. 왜냐하면 베토벤의 음악은 독일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짠짠짠짠 하는 그 음형이 특별하다는 점보다는 이 단순한 음형이 하나의 악장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변형되고 이 악기에 나왔다가 저 악기가 응답하고 하면서 건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쌓아 올린다는 점이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딴딴딴딴 하는 음형은 그냥 이 교향곡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블록 같은 소재일 뿐이고 그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까요? 대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은 운명도 뭐도 아니고 악보에 나와 있는 악상기호 그대로 알레그로 콘 브리오일 뿐이다. 활력이 있는 알레그로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교향곡은 흔히 불려지는 이 운명이란 제목 그대로 운명에 대한 인간의 투쟁과 극복을 그렸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제목은 베토벤이 악보에 써놓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운명교향곡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의 제자 신들러가 스승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한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베토벤 선생님은 내가 보는 앞에서 악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운명은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신들러가 한 이 말이 믿을만한 말일까요? 먼저 신들러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톤 펠릭스 신들러는 1795년에 태어났으니까 베토벤보다는 25살이 나이가 적죠. 이 베토벤 곁에서 이 대작곡가의 일을 거들었고요. 이 고독한 대음악가의 면모를 속속들이 곁에서 지켜봤던 그런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러는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베토벤 전기를 쓴 사람입니다. 또 그럴 만한 조건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들러는 베토벤의 대화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일종의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질문할 말을 그 수첩에 써주면은 베토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귀가 안 들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베토벤도 자기가 직접 입을 열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 자기가 대답할 말도 수첩에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남과 대화를 하려면 이 대화록이 필수적이었고 베토벤의 생각과 생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신들러는 오늘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베토벤 자신부터 아는 사람들한테 신들러는 정직하지 않은 녀석이야 라고 말했고, 베토벤이 죽기 2년 전에는 그 합창교향곡 연주로 들어온 수입을 신들러가 정직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서 신들러가 잠시 베토벤 곁을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쁜 거는 베토벤의 생전의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했다는 거죠. 그것은 베토벤의 대화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필적 감정사들은 베토벤 대화록 여기저기 여백에 신들러가 자기 글씨로 자기 신들러한테 유리한 말, 또 자기가 나중에 베토벤에 대해서 꾸며낸 말들을 뭐 일종의 증거 삼아서 대화록 여기저기 여백에 써놨던 걸 발견했습니다. 신들러가 베토벤 전기에 쓴 말도 대부분 지어낸 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음에 나오는 피아노 곡은 신들러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라고 소개했는데요. 베토벤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동전이 또르르 하고 도랑 밑으로 굴러 들어가서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베토벤이 짜증이 났고 그 기분을 그 곡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또 피아노 소나타 17번에 대해 작품이 나타내는 뜻을 물어보니까 셰익스피어 희곡 템페스트를 읽어봐라 했다고 신들러가 전해서 이 곡이 오늘날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것 등, 근데 다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 교향곡 5번에 대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많았던 측근 신들러가 전해준 말, 그거 하나밖에는 근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 들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운명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게 맞든 그럴 수 없든 이 곡은 이후 작곡가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 곡은 이른바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교향곡의 어떤 구조적인 대표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으로부터 100년 뒤에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도 자기 5번 교향곡의 시작을 베토벤 5번처럼 세디다는 표로 장식했습니다. 오페라 하면 떠오르는 대표 거장인 주세페 베르디의 작품 중에 운명의 힘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운명의 힘이죠. 네, 그 서곡의 시작이 나타내는 운명도 같은 길이의 세 음이 계속됩니다. 자, 이렇게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베토벤 교향곡 5번인데 정말로 토스카니니 말처럼 그냥 알레그로 콘 브리오일 뿐이지 어떤 의미를 담으려는 뜻은 정말로 없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지휘자이자 음악학자인 존 엘리엇 가디너죠. 가디너는 이 5번 교향곡의 1악장이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 시대에 혁명파들이 불렀던 혁명의 노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가디너는 200년이 넘은 혁명가들을 되살려서 연습을 하는 프랑스의 아마추어 합창단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아까 악보와 함께 들었던 베토벤 교향곡 5번입니다. 실제로 따따따단 하는 세지 따는표를 주고받는 게 따따따따따따따 하고 주고받는 게 똑같죠. 그런데 베토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살았고, 어쨌든 오스트리아도 당시에는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성립되기 전이어서 당시에는 독일의 일부였습니다. 말하자면 독일 사람이었죠. 왜 그 베토벤이 프랑스의 혁명가를 자기 교향곡에 넣었을까요? 이번에는 베토벤 교향곡 5번과 같은 해에 나온 프랑스 사람의 교향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베토벤보다 7살이 많았던 에티엔 메윌의 교향곡 1번 사악장입니다. 자,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민중들의 혁명가, 그리고 프랑스 작곡가 메윌의 교향곡 1번 4악장.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격동적인 세지음표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주고받듯이 파트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이 있는데, 메윌은 이른바 구출 오페라라는 장르의 대표자였다는 겁니다. 구출 오페라가 뭐냐 하면 베토벤과 메윌의 시대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던 시대였죠. 베토벤이 19살 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일어났고 루이 16세 왕이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이 뒤집힌 거죠. 이 시대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오페라 형태가 바로 구출 오페라입니다. 이 구출 오페라는 주인공이 공통적으로 고귀한 사상을 가진 말하자면 혁명파의 인물입니다.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러다가 헌신적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서 혁명에 공을 세우게 됩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베토벤이 쓴 단 하나의 오페라 피델리오가 바로 억울한 주인공이 부인의 도움으로 구출되는 이 구출 오페라의 전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독일에서도 서쪽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가까운 라인강 유역의 보은에서 태어났죠. 베토벤이 자란 보은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혁명적인 이념이 바람이 바로 불어닥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 그 중에서도 평등의 프랑스 혁명 이념은 베토벤의 마음을 매우 거칠 정도로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토벤은 늘 귀족의 후원을 받았지만 그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유복하게만 지내는 귀족들을 늘 경멸했고, 예술가라는 존재를 귀족들의 나아가 온 인류의 정신적인 스승으로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기 전에는 왕정을 전복한 프랑스에 큰 호의를 보였고, 나중에 영웅교향곡으로 불리게 되는 교향곡 3번을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나폴레옹에 헌정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인접국을 침략하자 이 나폴레옹한테는 완전히 등을 돌렸지만 자유평등 박애의 고귀한 혁명 이념에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운명교향곡이 아니라 혁명교향곡일까요? 이 곡이 프랑스 혁명의 노래와 닮게 들리는 것은 실제로 베토벤이 혁명가에서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 단지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힘과 의지,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야말로 운명이었다면 그 운명의 팔을 꺾겠다, 극복하고 말겠다는 그 정신적인 거대한 힘은 단지 베토벤의 타고난 기질이나 난청을 극복했던 개인적인 그런 경험 외에도 자기가 살았던 혁명의 시대와도 큰 연관을 맺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